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황석환이라고 합니다. 제 주 연구 분야는 수문 통계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레이더 관측이나 또 수문 해석, 그 다음에 홍수 예보, 특히 AI와 접목한 홍수 예측 기술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소속하고 있는 수자원 하천 연구본부는 주로 수자원 그리고 하천, 거기에는 이제 해안이나 항만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엔지니어링 계열의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주로 예측 기술이나 분석 기술, 그 다음에 설계 기술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수자원 하천 연구본부 내에서 한 100여 명 넘는 연구 인력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서너 가지의 연구 분야별로 한 40년 이상 또 연구 노하우들을 축적을 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요게 이제 우리가 현재 홍수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홍수 위험 지도라는 게 있고, 침수 위험 지도라는 걸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홍수 위험 지도나 침수 위험 지도는 우리 예전에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 다 도로지도 하나씩은 차 안에 있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어디가 위험 지역이고 어디가 침수 가능성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고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실제 지금 오고 있는 비에서 여기가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아주 극한의 호우가 오면 여기는 이 정도 위험합니다라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제방을 기준으로 이제 항시 우리는 이제 홍수하고 침수를 구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양면이죠. 하천에 물이 많아지면, 홍수량이 많아지면 얘는 제방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걸 넘어가게 되면 이제 도시가 침수가 되는 거고요. 또 도시에서 이제 물을 빼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물들을 제대로 하천으로 빼내지 못하게 되면 또 여기가 침수가 되고, 또 여기를 너무 많이 빼내게 되면 또 하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양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시 우리가 사는 지역이 여기니까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방이라는 부분이 도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천 주변에도 우리가 상당 부분 경작지라든가, 요즘에는 이제 하천 주변 어디를 가도 다 건물이 있습니다. 뭐 축사도 있고 뭐 비닐하우스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꼭 이렇게 이원화된 부분을 가져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재난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과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나 아니면 국토가 덜 발달된 상태에서 개발 시대에서는 이렇게 가면 됐는데, 현재는 이 부분이 불분명해지니까 다 개발이 되는 지역들이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재난을 대비하겠다라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처럼 이게 위험도라는 건 계속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정돼서 여기는 위험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위험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도 비만 오면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AI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은,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 수위로 미래 수위를 예측한다라는 건, 과거 수위가 반드시 있어야 미래 수위를 예측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내가 책을 읽었다 그러면 내가 읽은 책 안에서 다른 사람한테 이 책의 내용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지, 유사한 책이 나한테 오면 이 책의 내용은 어떨 겁니다라는 건 얘기를 못 해줘요. 근데 최근에 AI의 방식이 이제 이런 게 된 추론이라고 해요. 추론. 논리적으로 추측한다. 과거의 AI하고 지금의 AI하고 다른 점은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내가 안 읽은 책이더라도 제목들이 비슷한 책들의 내용들을 짜집기 해서 아마 내용이 이럴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는 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침수 범위나 침수심을 예측하는데 한번 해보자. 왜? 만약 AI를 학습시켜서 침수 범위나 침수심을 예측을 해야 된다면, 과거 방식이면 반드시 그 답밖에 안 나오거든요. 내가 20개의 침수심, 침수 범위를 가정을 했으면, 시나리오로 20개를 만들었으면 20개밖에 경우가 안 나와요, 예측값이. 근데 실제로 비는 똑같이 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조금 다르단 말이죠. 그럼 그 조금 달라졌을 때 우리가 침수 범위나 침수심도 바뀌어야 되는데, 과거는 그걸 못했죠. 근데 지금 추론이 가능한 AI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제 AI라고 하는 거고, 과거 방식은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머신러닝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기술은 이런 부분입니다. 시나리오가 일단 단순해요. 그러니까 우리 설계 기준에, 그러니까 허프나 이런 거 쓰다 보면 알잖아요. 설계용 홍수나 침수 위험지도 그릴 때 그러잖아요. 100년 빈도. 그러면 비가 어떻게 올 거냐? 이렇게 옵니다.
딱 정해놓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좀 비현실적인 거예요. 왜? 비는 왔다가 안 왔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실제로 여기에 그리는 건 이렇게 한 번 피크 치고, 그래서 앞에 조금 많이 오냐 뒤에 조금 많이 오냐 이런 형태지. 그러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한 20개 남짓인 거예요. 많아봐야. 그리고 현실성이 좀 떨어져요.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 실제 지역에서 사고가 났던 시나리오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건 몇 개 안 돼요, 실제로. 많아봐야 10여 개 수준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들을 내가 학습시키려는 나머지 부분도 어떻게 돼? 약간의 물리적인 환경만 바뀌었어도 시나리오가 확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모의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안에 그런 기능들이 있다니까, 기상 모델이나 기후 모델 안에 이제 물리적인 모델들이니까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있지만 과거도 우리가 재분석이라는 걸 해요. 그럼 그 자료들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그 조건과 유사한 조건에서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강우들의 시나리오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 근거 없이 무작위로 가정한 거하고 어느 정도 물리적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뽑은 거하고는 천지차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들로 이제 가야 돼서, 우리는 기존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였던 게 뭐냐면, 뒤에 가서 우리가 수리수문해서 정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슈퍼컴퓨터도 쓰고 이랬어요. 근데 문제는 시나리오가 이래버리면 비가 비현실적인데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쓴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를 재현성을 높여주는 것이 결국은 슈퍼컴퓨터 쓰는 것보다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워낙에 또 컴퓨팅 능력들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슈퍼컴퓨터를 안 써도 시나리오만 우리가 잘 구축을 해주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정확한 예측을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강수에 대한 시나리오, 침수나 홍수에 대한 시나리오. 강우량이 정해지면 침수 지역은 다 똑같아요. 근데 얘는 강우의 분포가 달라지면 양은 같지만, 그러면 침수 양상도 지가 추론을 해줍니다. 학습을 안 돼 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요건 그 예고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빨간 게 국가하천인데, 여기하고 이제 주요 국가하천급의 지방하천들이 있어요. 좀 큰 것들. 얘들이 지금 한 220여 개 정도 수위관측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파란색이 다 지방하천입니다. 3,750개. 근데 소하천 하면 정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장 홍수피해가 많이 나는 지점들은 다 이런 거예요. 지방하천 아니면 소하천. 그럼 거기 외에 이제 산지, 계곡도 있고, 도심지도 있는데, 여기는 수위관측수가 없기 때문에 예보를 못할 거냐라는 부분이 생겨요. 지금 AI는 수위관측수가 있어야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없는 지역은 AI가 예측 못한다는 건 아이러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AI는 이런 지역들은 이제 예측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모형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존에 지점으로 했던 부분, 그 다음에 하천에 대한 평균값만 이렇게 해왔던 부분들. 지금은 과거에 이제 강우량 같은 건 지점 관측을 했잖아요. 서울이면 딱 고우량계지죠. 하천은 다리잖아요, 대부분. 그럼 그 상하류는 다 똑같은 위험도인 거예요. 걔가 대표를 하는 거죠. 그 하천의 일정 구간을.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중간에 들어오는 지류들도 많고, 그다음에 강우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점은 현재 홍수 예보에는 이렇게 지점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지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천은 현재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더 그 지점, 관측 안 하는 지점별로도 충분히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위험 정도가. 그리고 이제 유역으로 가게 되면 이제 3차원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처럼 하천 주변 도시로 가게 되면 이제 공간이잖아요. 그럼 도시는 어떻게 할 거냐? 하천이 안 지나가는데. 그래서 그 도시에 대한 예보까지 들어가려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있는 평면이든 3차원의 위험도가 생겨야 되는 거죠. 요거를 가장 하기 좋은 게 이제 강우 레이더를 쓰는 거예요. 레이더를 쓰는 거고, 비가 이렇게 쭉 들어온다고 치면 그것들을 아까 지방하천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셀별로 해석을 다 해서 링크를 시켜서, 이게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는 분포형 모형 개념이긴 한데, 문제는 분포형 모델은 또 검증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수위관측소로 계속 검증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럼 여기다가 또 수위관측소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또 3,750개에 대한 수위관측소가 최소 한 개는 들어가야 된다는 또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수위관측소 없어도 위험 예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게 뭐냐면,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던, 지금은 어떤 위험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천에서 범람했던.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정보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래야 찾을 수도 보고가 안 된 사고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만 뒤져도 웬만한 하천들에 대한 어떤 정도의 규모의 어떤 시간대에 사고가 났다는 정보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활용한다면 저희가 그걸 모형으로 시뮬레이션 했어도 어느 정도의 검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 없는데 수위관측소를 설치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없는 부분들은 지금 있는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예보를 할 수 있는, 예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동적 홍수 침수 위험 지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되지 않고 실제 비 오는 양상에 따라서 위험도가 어느 정도 간다. 강수 예측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결국은 흐름 계산을 해서 침수 예측을 하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이 오른쪽에 너무 많은 품을 들였는데 얘가 지금 해석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얘도 그림은 이쁘지만 잘 안 맞았다. 이게 이제 한계였던 거고, 이 하천이 항상 다 똑같은 게 아니고 하천마다 위험도가 다르고 그다음에 그 주변 지역까지 위험 정보를 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결국은 최종 우리가 AI나 그리고 홍수 예보에서 가져가야 되는 미래형 기술이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AI를 써야 되는데 AI를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건, AI는 공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20년치는 가르쳐 줘야 이제 예측을 하는데 20년 배울 거를 몇 초 안에 배울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우리가 학습 자료는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게 강우 시나리오. 아까 얘기했던 그냥 무작위 강우 시나리오가 아니고 재현성 있는 강우 시나리오,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시나리오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뽑아낸 홍수량, 침수량, 침수위, 이 자료들을 가지고 AI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20살짜리 정도의 이제 판단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20살도 조금 어릴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한 70, 80 정도의 그 아주 진짜 내가 이제 내 평생 살아봤는데 이거는 이랬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가려면 AI 모델이 조금 성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AI 모델을 단일 모델을 썼어요. 뭐 LSTM 써서 수위를 예측한다. 근데 홍수 양상을 보면 하천은 수위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천을 벗어나게 되거나 아니면 하천의 제방이 불분명한데 관측을 안 하는데, 그리고 제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뭐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침수되는 지역들. 그럼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수위 베이스의 AI 모형이 적합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걔는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영역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단면만 본 거죠. 그냥 수위만 보겠다. 영역만 보겠다. 근데 영역이 넓어지면 수심도 깊어지고 그렇잖아요. 결국 다 연계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AI도 그 안에 특성별로 조금 역할 분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진 거는 앙상블 하이브리드라고 쳤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이요. AI 모델인데 결국은 영역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타임 시리즈, 시계열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양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시간적인 부분, 그 특성별로 봤을 때, 하천 같은 경우에는 유로가 중요해서 결국은 이만한 영역이 있어도 하천은 아주 작은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그 작은 영역에 대한 시간 변동을 잘 예측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시계열 개념이라는 게 중요하고, 범람 모형으로 가게 되면 이제 시간 개념보다 이미지 개념이 더 중요해져요. 내가 영역을 예측할 거냐. 그렇다면 이미지 개념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건물이 있다. 그 안에 어떤 특정 부분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얘기하는 넓은 범위를 하나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우리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크기가 다르잖아요. 건물은 크고 나무는 작고 하는데 그것들을 다 분리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 이미지를 잘 세그멘테이션 해줄 수 있는 AI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정도의 건물이나 나무가 있으면 물이 넘쳤을 때 어떤 형태로 얘가 돌아간다라든가 넘친다라든가 찬다라는 거를 학습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하천 같은 경우에는 넘치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놀잖아요. 그렇다면 요게 바운더리고 그 안에서 오르락내리락만 하는 거고, 거기에는 강우가 왔을 때 주변에서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비례해서 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구나라는 시간에 따른 오르락내리락을 잘 판단해 줄 수 있는 모델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뭐 최소한 3가지 모델은 들어가야 되겠죠. 시계열 모델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영역 세그멘테이션 모델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또 조합해 줘야 되잖아요. 2개를 해석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조합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합쳐주는 모델, 최소 3개 정도의 하이브리드 앙상블 AI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재현성 있는 시나리오하고 이런 특성별로 해석할 수 있는 수모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시켜주면 아까 얘기했던 70살, 80살 경험 많은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측 강수가 싹 들어오면 그걸 딱 예측을 한다라면 기존하고는 좀 다른 새로운 양상. 그래도 얘가 잘 현실을 반영하고 있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측 모델들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가 한 3년 연구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자체에서 상당히 좀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면 지자체가 어려워하는 게 관직 정보가 없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거잖아요. 다 중소하천, 지방하천이나 그다음에 뭐 소규모 도심들인데 그게 중앙정부에서 다 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정보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지자체에 특화돼서 안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수십 개, 수백 개, 뭐 수천 개의 관측망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 이거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저 정도는 구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저 정도는 운영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축이야 어쨌든 돈이 들어가면 가능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운영은 아니거든요. 계속 어느 정도의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을 할 때는 구축을 너무 심하게 해놓으면 운영도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AI가 갈 수 있는 지자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그런 거예요. 이제 품질 관리 부분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거 있잖아요. 쓰레기 들어가면 쓰레기 데이터가 나오듯이 아무리 자료가 많아도 걱정인 게, 자료가 많으면 쓰레기 데이터가 많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품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하다 보면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 하세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AI가 가장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또 품질 관리예요. 이 부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측의 신뢰도, 속도를 높여주는 부분, 신뢰도를 높여주는 부분. 신뢰도는 앙상블로 가고, 그 다음에 속도는 품질 관리로 가고, 특성별로 해석을 나눠서 한 다음에 하천 구간, 뭐 도심 구간 나눠서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묶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부분,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커프 4분위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했던 거를 이렇게 실제 발생하는 이 회색이 다 지금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변별력이 가능한 것들을 저희가 뽑아야 되고요. 이런 시나리오를 제대로 된다라면 이제 강호 시나리오에서 숨은 시나리오가 제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보여주는 건 심플해요. 나머지는 그 안에서 다 학습되고 그 안에서 다 하는 거지, 보여주는 거는 그냥 쫙 뿌려주는 겁니다. 비가 딱 오면, 기상청에서 예측이 딱 오면 그 예측이 쫙 뿌려지고 그거에 유사한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찾아요. 시간대별로. 그래서 뭐 하나를 찾을 수도 있고 두 개를 찾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가장 우선적인 거 하나 찾아서 그 시간대별로 침수가 발생한다는 상황이면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해주죠. 요 정도부터는 침수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딱 침수 지역을 뿌려줍니다. 근데 뿌려주는 게 딥이 없는 게 여기 뿌려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추론. 논리적으로 과거 양상에서 이렇게 강우가 바뀌면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부분들이 뿌려집니다. 그게 가능한 게 왜 가능하냐면 AI를 앙상블 모델을 만들어서 그게 가능해요. 아까 얘기처럼 건물, 나무 이런 거를 세그멘테이션에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다른 모양의 건물 배치나 다른 모양의 지형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얘가 결과치를 달리 내주는 거예요. 추론을 해서. 만약에 그거를 하나의 AI 모형을 썼으면 그게 불가능하겠죠. 그냥 시계열 뭐 이런 거 썼으면 뭐 다른 건 상관없고 수위가 높아지면 그냥 이렇게 찰 거다라는 것만, 과거에 이렇게 찼으니까 과거 사진만 보여줄 텐데, 이게 이제 아까 그 세그멘테이션에서 다 그 특성별로 학습을 시키니까 이제 과거에 비가 100mm 왔지만 분포가 조금 달라지면 그럼 여기 과거에 있는 사진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까지 더 찰 수도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하천도 똑같이. 근데 얘의 이제 지금 한계는 이 해상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돌아가는 데는 몇 초인데 예측하는 데는 몇 초예요. 띄우는데 이게 한 10여 초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영역이 커지면 좀 더 걸려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표출의 시간이, 여기에 픽셀을 다 찍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GPU 성능이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 계산뿐만이 아니고 뿌렸을 때도 GPU 성능이 좀 좋아져야 되겠더라. 근데 뭐 그거는 기술이 해결할 문제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는 어떻게 정보를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도로 지도 주고 그러니까 여기가 홍수 위험 지역이고 침수 지역이니까 네가 알아서 비 올 때 거기 들어가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비가 이렇게 오면 여기에 어디 사거리에 지금 어느 정도의 침수 위험이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딜 가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지 말고 몇 번으로 우회를 해라 이런 적극적인 정보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동적 홍수 위험 지도 앤드 그 다음에 정보 전달, 신뢰감 있는 정보 전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로지도 안 쓰잖아요. 똑같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앞으로 10년 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 홍수 위험 지도라는 건 없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내비게이션에서 앞에 어떻게 돼 있으니까 어디로 해서 어떻게 돌아가세요 이렇게 정보가 다 나오면 그 다음부터 우리 지도 개념 없어지고 홍수 위험이란 개념도 없어지잖아요. 그냥 위험하면 돌아가면 되니까. 거기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소셜이라는 부분이고 이 소셜이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아주 중요한 센서가 될 거다. 피지컬 센서보다 더 중요한 센서가 될 거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활용할 때는 너무 많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홍수통제소에서 예경부만 쓰지만 이게 이제 대피, 그 다음에 뭐 저류지, 펌프장, 그 다음에 우리 뭐 지하차도, 그 다음에 대중교통들, 버스 회사나 이런 데 다 정보가 가면 좋잖아요. 어쨌든 그런 아주 좀 활용처는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예. 그래서 대충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습니다. 예.